삼국지의 독자를 매료시킨 두 개의 화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의 주인공은 여포입니다. 195년 이후에 원술은 황제를 칭합니다. 당시에 원술은 조조에게 밀려 수춘으로 쫓겨왔고 이놈의 손책이 순식간에 5땅을 다 삼켜버립니다. 아들 손책과 여포가 2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내가 나관중이라면 정말 땅을 쳤을 거예요. 원술은 기령을 대장으로 3만 병력을 동원해서 서주 침공을 감행합니다. 여포에게 유비는 제거 1순위니까 기령과 여포가 만나서 파티를 하거나 유비 쪽에서 누가 오거나 하여간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여포가 자기의 화극을 안녕하세요, 임영환입니다. 삼국지의 독자를 매료시킨 두 개의 화살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의 주인공은 여포입니다. 큐피트하고는 좀 이미지가 안 맞지만 뭐 어떡하겠다. 삼국지가 큐피트가 나올 때는 아니잖아요. 조조가 장수와 공방전을 벌이던 197년과 198년 상반기에 조조는 정말 바빴습니다. 원술이 치고 나오죠. 여포가 서주에서 들썩거리죠. 그 우유부단하던 여포가 양양에서 치고 나와서 남양을 노립니다. 이 양양에서 남양으로 오는 루트는 과거 반동탁 전쟁 때 손견이 치고 나와서 낙양을 점령했던 바로 그 루트입니다. 조조가 위태로워지자 남양 일대가 조조에게 반기를 듭니다. 유표의 장수 등제가 호양을 점령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원소가 아직 공손찬과의 싸움이 끝나지 않아서 대공손찬 전쟁에 묶여있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공손찬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원소가 남진을 시작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이 와중에 조조는 사방의 반란과 공격을 진압하기 바쁩니다. 조조는 뱅글뱅글 돌면서 이 반란들을 진압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항상 성공만 한 것도 아니죠. 장수 공격에 실패해서 지난 시간에 말했던 안중현 전투에서 간신히 이겨서 구사일생으로 귀환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조조도 나관중에게 억울한 거 많습니다. 조조가 매력과 배신으로 쉽게 이기는 것처럼 소설에는 써있지만 이 시절에 제일 위태롭고 격렬하게 사는 사람이 조조입니다. 원서도 공손찬과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고 뭐 유표는 간신히 생명부지하고 있고 뭐 솔직히 이 시기에 편한 사람은 없어요. 다들 할 말은 있는데 조조는 편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말 제일 바쁩니다. 사방에 있는 시한폭탄을 그냥 해체하는 중이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다른 사람은 또 섭해요. 여포, 유비, 원술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야, 너는 폭탄 해체하라고 바쁘냐? 나는 폭탄 안고 산다. 원술 입장에서 보면 195년 이후에 원술은 황제를 칭합니다. 삼국지에서 이 이야기는 거의 조롱거리가 되어 있죠. 원술은 수궁 수백 명에게 뭐 비단 옷을 입히고 주제를 모르고 그러니까 싸움에서 맨날 지면서 겨우 군 하나 차지하고 맨날 사치와 방탕을 일삼다가 자멸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그런데 원술이 황제를 칭한 데는 그냥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라도 해보자 이런 뜻에서 한 건 아니었어요. 당시에 원술은 조조에게 밀려 수춘으로 쫓겨왔고 원씨가의 적통을 자기라고 하고 싶은데 명성은 원소에게 가 있습니다. 다만 과거 한 왕실의 중심지였던 낙양 주변이 조조의 영향권에 들어가 있고 원소는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원술은 뭐 궁여지책으로 내가 원소의 적통이다. 이 난세에 내가 다음 세대의 황제감이다. 라고 이제 말이라도 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과거 원시가에 신세를 졌던 사람이 많으니까 원소는 멀리 있고 나한테라도 붙어라. 이런 의미에서 황제를 칭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영토를 얻고 뭐 싸워서 인재를 얻고 그러는데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는데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진 재산, 명성 팔아서 한번 소리쳐 보는 거죠. 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당시에 원술은 손책을 남방으로 파견했는데 아마 처음부터 이게 다 머릿속에 있었을 거예요. 손책을 보낼 때는 그냥 남쪽에서 방벽이나 되어 달라. 오나라가 유효나 뭐 엄백호 이런 한테 통일되면 그거 자기도 골치 아프잖아요. 그래서 남쪽을 좀 안정시켜라 라고 기대를 했는데 이놈의 손책이 순식간에 5땅을 다 삼켜버립니다. 물론 원술이 애초에 손책의 야심을 몰랐을 리는 없죠. 근데 원술도 다급하다 보니까 자기한테 유리하게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원술은 항상 이딴 식으로 해요.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야심과 손책을 지배하려면 네가 거기서 잘하면 네가 오나라 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그까지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나라 왕이 되려면
아무리 헌재가 힘없는 황제라고 해도 헌재가 책봉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손책이 이렇게 순식간에 오나라 땅을 점령할 줄은 몰랐으니까 손책 입장에서도 황제한테서 무슨 장군 직후를 받고 관직도 받고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지역에서 그 여러 가지 세력들 통합하는 데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책은 야심이 있으니까 오나라 땅에 가면 뭔가 이 관직도 받고 뭐 오왕이 되면 더 좋고 뭔가 이런 걸 좀 하고 싶을 거란 말이야. 원술이 황제가 되면 자기가 원하는 걸 다 해줄 수가 있거든. 그러면 손책은 원술의 힘을 빌어서 벼슬도 얻고 명문도 얻고 오나라 땅에서 좀 자기 세력을 확보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제가 오나라 땅에 가도 나하고 끈을 유지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황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원술은 내가 황제가 되면 저 위험한 손책을 통제하기가 쉬울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손책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오나라 땅을 싹 정복했고 원술이 황제를 칭하니까 야, 너 이렇게 싸가지 없는 짓을 하니? 그러면서 그 건수 잡아서 손절을 해버립니다. 요건 좀 나중 이야기고 일단 처음에 원술이 황제를 칭할 때는 이런 속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손책도 안 되고 인재 모으는 것도 안 됩니다. 아무도 안 와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모여들긴 했을 거예요. 모여들긴 했는데 삼국지에 이름을 기록할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잔챙이, 출세력만 있는 애들이 모여들었겠죠. 그러니까 오라는 인재는 안 오고 식객만 늘어나고 뭐 이런 겁니다. 결과적으로 원술이 황제를 칭한 것은 실패작이 되고 손책을 오나라로 파견한 것도 치명적인 실수가 되죠. 차라리 손책을 북진시켜서 서주를 공격했더라면 어땠을까? 소설하고 달리 실제 정사에서 과거에 아버지 손교는 화흥을 죽이고 여포를 연파합니다. 아들 손책과 여포가 2라운드 대결을 벌인다. 이게 승패는 모르겠지만 내가 나관중이라면 정말 땅을 쳤을 거예요. 아,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기막힌 구도를 벌이고 손책을 남쪽으로 보내서 뭐 유효 뭐 이거 별볼일 없는 데라고 싸우게 하냐. 기가 막힌, 정말 기가 막힌 포맷을 벌인 거지. 여기 또 유비하고 붙었다고요. 관우하고 손책이 붙었다. 야, 이거 와, 아깝다, 아까워. 정말 땅을 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세상을 살아보면 도움되는 애가 있고 도움 안 되는 애가 있는데 도움 안 되는 것보다 나쁜 게 저기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저기 가서 땅 파는 애들이에요. 아, 이러니까 원술이 욕을 먹지. 뭐 욕을 먹어도 싸대니까. 나관중이 원술을 막 디스하는 건 이런 분노에 이런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분노의 붓질. 아무튼 원술은 나름 생각은 있으니까 손책을 남쪽에 보내놓고 그때의 전력을 기울여서 북방을 확보하자. 또 북방을 확보해서 세력을 커지면 황제 안칭에도 손책이 원술하고 손을 못 끊겠죠. 그래서 원술은 기령을 대장으로 3만 병력을 동원해서 서주 침공을 감행합니다. 당시에 3만 병이면 큰 병력이에요. 정말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서 올인한 거죠. 원술도 나름 손책이란 하이리스크를 감내하면서 모험을 감행한 겁니다. 이렇게 나름 큰 전략을 세웠는데 문제는 디테일이 따라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얘가 이게 능력이 안 돼요. 안 되기는. 서주를 공격하면서 원술은 여포가 아니라 소패의 유비를 칩니다. 유비는 여포에게 구원을 요청하죠. 원술은 당연히 여포가 유비를 돕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포에게 유비는 제거 1순위니까 고맙다 원술아 그러면서 방관할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여포 입장에서 보면 자기가 유표를 살려둔 이유가 착해서 살려둔 게 아니고 과거의 은혜를 갚겠다고 살려둔 것도 아니잖아요. 여포는 아직 서주에 기반이 없어요. 그리고 서주 북쪽 태산 일대에는 장패, 손관, 오둔, 윤례, 창의 등 여러 독립 세력들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 삼국지에 정말 한 번 나오고 삼국지 게임에서 정말 있으나마나한 능력치들인데 그래도 당시에는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한 번만 나오는 사람도 중요해요. 원술이 불러 모은 애들은 한 번도 안 나오잖아. 서주가 이게 콩가루 집안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도겸이 서주 자사일 때도 남쪽 합의에서 골선이 천자를 칭하고 뭐 도겸이 골선하고 손잡고 거기다가 하남성 낙양 주변에서 동탁의 난으로 유이민들이 대거 유입됐는데 이 사람들이 난민 수준이 아니라 가족과 그 자기 세력을 거르는 집단 이주기 때문에 이들이 서주에서 대단한
그 난민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하여간 대단한 그 미국 땅에 들어온 뭐 아일랜드 사람, 독일 사람, 이태리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하나의 큰 세력을 형성합니다. 게다가 여포는 중원인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이 무시하고 꺼리는 용병 집단입니다. 그런 원술이 유비를 제거하면 여포에게 좋을 게 뭐가 있겠어요? 더 위험하죠. 그렇다고 유비를 도와 원수를 공격하면 원수라고 적이 되고 유비와 원수를 남북에다 두고 싸우게 됩니다. 이래저래 여포에게 좋을 게 없습니다. 난감한 상황에서 여포가 완전 무장한 보병 1000명, 기병 200명을 거느리고 소패로 달려옵니다. 기령은 여포가 온다는 소식을 듣자 싸우지 않고 길을 열어줍니다. 아마 사전에 원술이 여포와 싸우지 말라고 단단히 명령을 내려놨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소수로 왔는데 확 해치우면 되잖아. 당시 여포 밑에는 고순도 있고 장효도 있고 의외로 맹장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원래 유목민 집단이라는 건 단일 세력이 아니라 여러 세력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여포를 죽여도 그 주력 부대들이 잔뜩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얘들이 전투력 하나는 기가 막히기 때문에 이게 함부로 할 게 아니죠. 아무튼 그냥 이렇게 가만뒀더니 여포가 기령을 만나서 자기는 싸움을 말리러 왔다고 하죠. 이때 이제 소설처럼 유비도 참석했는지는 좀 기록이 애매한데, 아무튼 뭐 기령과 여포가 만나서 파티를 하거나 유비 쪽에서 누가 오거나 유비가 왔거나 하면서 하여간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 갑자기 여포가 자기의 화극을 문 앞에 세우라고 합니다. 화극이라는 건 일종의 갈고리 창입니다. 근데 소설에서는 방천 화극이라고 이래 방천자를 붙였는데 그냥 화극이에요. 이거는 뭐 오래된 무기죠. 갈고리 창은 특히 기병들 싸울 때 창으로 찌르고 갈고리로 걸어서 내꾸고, 이래서 보병이나 기병이나 이 갈고리 창은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여포가 화극을 문 앞에 세우라고 하고 활로 그 작은 부분을 쏴서 맞추면 화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세우고 최소한 100보 이상은 됐던 것 같은데, 이걸 맞추면 이제 화해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니까 맞춰봐라 그랬는데 정말로 맞춰버립니다. 그러니까 와, 박수치고 장군은 정말 하늘이 낸 장수에 와. 그리고 양측이 군대를 물리고 돌아갑니다. 이 소설 같은 장면은 실화가 아닐 것 같은데 진짜 실화입니다. 그리고 이게 삼국지에서 여포가 딱 한 번 빛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삼국지에서도 여포가 힘으로 센 건 다 아는데 얘가 항상 멍청한 애로 나오잖아요. 근데 웬일로 여기서는 되게 대담하고 샤프하고 뭐랄까 왠지 그 초한제에 나오는 좀 항우 같은 느낌을 줘. 항우도 좀 멍청하긴 하지만 그래도 항우는 좀 멋있는 게 있잖아. 그래서 갑자기 이제 여포가 멋있어지는 거죠. 그 드라마도 보니까 항우 역 하던 애가 여포 역 하던데 이제 딱 그 이미지로 사람들이 다 생각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포의 황후화가 딱 요 장면에서 달성이 됩니다. 그러면 여포가 항우급일까? 여포의 행동이 정말 참신하긴 한데 사실 여포는 기발한 생각을 해낸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 한 겁니다. 여포는 변경지역 유목민들의 생활 방식을 버리질 못했어요. 저번에 유비 얘기할 때도 말했지만 이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중원에 세련된 정책으로 변신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가끔 우리가 이제 유목민들 그 서부 영화에서 인디안들 보면 되게 단순하면서 되게 멋있게 나오잖아. 의리 뭐 이러면서 친구 나는 뭐 평생 너를 도운다. 나 당신 따라간다. 뭐 나는 친구 배신하지 않는다. 뭐 이러면서 만약에 뭘 하냐 엄청나게 잘하는데 약간 그렇게 한다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이제 도시민들이 유목민들에 대한 또 이게 착각과 오해 중에 환상 중에 하나죠. 아무튼 이 사람들이 생활이 단순하고 뭐 이렇게 단순한 게 많으니까 하여간 뭐 상남자답고 멋있어 보이기도 하죠.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스텝 지역의 삶 그리고 부족 생활을 하는 그들의 환경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통은 A 지역의 관습을 가지고 B 지역에 와서 그대로 하면은 패망하기 십상입니다. 아니면 촌뜨기 되거나. 그런데 가끔은 그게 참신해 보이고 성공할 때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영화나 만화에서 특히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뭐 타잔 뉴욕에 오다 뭐 이러고. 그래서 뭐 도시민들에게 야생의 활력을 깨워준다 막 이런 소리 하는데 그 도시민들도 옛날에는 다 야만인이었어. 그러다가 뭐 이거 하다가 저거 하다가 그렇게 된 거지. 맨하탄도 원래 인디언 땅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서부 시대 뭐 백인들이 뭐 그게 문화민족이야, 걔들 깡패지.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다 이렇게 돼서 적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거를 갑자기 여기에 넣었을 때 야 말이 안 되는 건데, 근데 가끔은 이게 우연히 통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여포는 이게 난감한 방식에서 자기 하던 대로 했는데 이게 너무 말 안 되는 행동이라서 현대인은 고소하고 당대인도 믿기 힘든 기가 막힌 상황이 연출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 진짜 원인은 원술의 무능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난 후에 원술은 그제서야 여포한테 한윤을 보내가지고 여포의 딸을 며느리로 삼겠다 이렇게 결혼동맹을 요청합니다. 시간 순서가 확실하진 않은데 이 전후에 패국이라는 지역을 다스리던 진규에게 편지를 보내서 도움을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원술하고 진규는 이제부터 친구였다고 해요. 그리고 진규의 둘째 아들 진흥이 합의를 지키고 있는데 이게 원술 지역하고 경계선이니까 원술이 진흥 합의를 위협하면서 이제 진흥을 볼모 삼아서 진규에게 내 편을 들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내 편을 들어서 여포와 사돈 맺는 거를 도와달라는 제안이었는지 아니면 그 이전에 유표를 공격할 때 네가 여포와 나를 좀 연결시켜줘서 유비를 공격할 때 뭐 이런저런 해달라 요거를 요청한 건지는 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진규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라는 논리로 원술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나중에 이 결혼을 돕기는커녕 파탄을 내버립니다. 이 이야기는 다음 편에서 하고요. 오늘은 일단 원술의 멍청함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진규가 거부한 거지 결혼 동맹을 거부한 건지 그 전에 유비 공격할 때 여포가 우리 편이 돼달라 이거를 거절한 건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만약에 전자라고 해도 여포하고 동맹을 안 맺고 그냥 유피를 공격한 건 원술의 치명적인 실수고 일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거는 정말 무능한 리더들이 가끔 저지르는 건데 상황 판단이나 상대의 행동을 제멋대로 예측하고 버리는 행동이에요. 이게 소설에서 제갈량이 탁 앉아고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이건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지는 척척척 하죠. 이게 소설에서 멋있는데 실전에서는 제갈량도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이 분석한다, 상대의 행동을 분석한다는 거는 그러니까 난 이렇게 간다가 아니라 그걸 분석했으니까 거기에 적당한 미끼를 던지고 적당한 계약 조건을 걸어서 다져놓는 거지. 이렇게 다져놓고 움직여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분석을 하는 거지. 그냥 이렇게 생각해서 하다가 안 돼. 에이 뭐 설마 네가 날 치겠어. 그냥 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진규가 달이 나달라는 걸 거절했으면 다른 수를 썼어야죠. 그것에 실패해서 여포와 절대 싸울 수 없다고 생각하고 여포가 유비 편을 들면 물러나겠다고까지 생각했다면 애초에 유비 공격을 하지 말아야 됐던 겁니다. 이렇게 우선순위 뒤집고 제멋대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게 원술의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황제를 칭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원술도 나름 생각하는 이유는 있는데 문제는 그게 맞냐는 거예요. 지 말대로 그렇게 생각하느냐. 손책도 그렇게 행동 안 하잖아. 이런 게 능력입니다. 그래서 원술에게 남은 것은 역사에서 퇴장하는 일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조연으로서 원술의 역할은 아직 완전히 끝나진 않았습니다. 원술 못지않게 통치 능력이 따라주지 않는 사람이 바로 여기 한 명 더 있습니다. 여포죠. 여포와 원술과 유비가 벌이는 새로운 삼각관계, 서주에서 벌어지는 미니 삼국지.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신간인 박제가 시대를 앞서간 통찰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연, 학연, 부와 지위의 차별에 대해서 한이 없는 분이 없어요. 또 하나를 추가하자면 뭐 이런 말씀도 많이 합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다. 근데 이제 앞에 거 모르겠는데 요 두 번째 말은 제가 살아보니까 틀렸어요.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알아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귀신같이 알아봅니다. 귀신같이 알아봐서 집단으로 매장하죠. 더 무서운 차별이 있어요. 소위 집단지성, 애국심이란 이름으로 강요되는 천장입니다. 과거에 집착하고 관습에 집착하고 변화와 두려움에 굴복합니다. 박제가와 이덕무, 그의 친구들의 이야기는 세상을 감성적으로 이해하고 관습에 따라 사는 사람과 빛나는 지성으로 뚫고 나가려는 사람의 차이에 관한 글입니다. 신분제가 있고 세국정책을 시행하던 과거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 지금도 통용되고 존재하는 이야기입니다. 박제가의 글과 생각에 대해서 쏟았던 비판과 말들은 지금 우리 시대에도 똑같이 통용되고 시행되는 이야기들입니다. 역경을 뚫고 일어나는 인간 승리라는 관점에서도 세상을 꿰뚫는 지혜와 성찰이라는 관점에서도 여러분에게 이 책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은 2012년에 역사의 아침에서 간행했던 박제가 욕망을 거세한 조선을 비웃다를
다시 쓴 책입니다. 먼저 구매하신 분들에겐 죄송하기도 한데 그때 제가 좀 감정 조절을 못했던 것 같아요. 내가 썼던 책 중에서 제일 감정 조절이 안 됐던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이 얘기할 때도 이 얘기하고 싶고 요 사건 있으면 또 이 얘기하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자꾸 중복이 돼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정하느라고 나중에 편집할 때 막 이렇게 많이 고쳤어요. 이렇게 옮겨 붙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연도가 틀려진다거나 이야기 순서가 틀려진다거나 이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평가해 주신 분들에게는 너무 감사한데 제 기준에서 마음이 불편해서 이번에 새로 썼습니다. 연도나 오타도 많이 수정했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스토리를 이제 시간 순서대로 써가고 교훈도 압축하고 그리고 제가 새로 찾았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때 넣지 못했던 이야기들 새로 추가해서 페이지는 비슷한데 실제로는 한 30% 이상 고쳤고 전에보다 더 많은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박제가 개인의 이야기만 초점을 둔 건 아닙니다. 조선 후기의 사회상, 지금까지 많이 잘못 알려진 조선 후기의 사회 변화에 대한 세계사적인 해석, 정조의 개혁 등에 관한 부분 등은 조선 시대사를 공부하는 분들, 특히 조선 후기 사회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쟁사의 삼국지의 동양 고전에 여러 가지 저술에 손을 대는데 저의 본업은 어쨌든 한국사죠. 앞으로 전쟁사는 물론이고 한국사, 조선시대에 관한 책들도 계속 간행할 예정이니까 여러분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